어제 이어서 기술 면접 예상 질문 계속 나가는데요. 먼저 예외 처리, 예외 처리의 필요성과 목적,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예외 처리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뭔가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예외가 발생하면 곧바로 종료가 되죠. 프로그램이 바로 종료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부드럽게 종료하자는 거죠. 블루 스크린이 뜨거나 갑작스럽게 그냥 꺼지거나 아무 말도 없이 꺼지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안내문이라도 띄워주고 정상적으로 끝내게 하자는 거죠. 안전하게 종료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특정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를 중단하고 정상적으로 이제 종료를 시키는 거죠. 예외가 발생하는 원인들이 많죠. 시스템 장애일 수도 있고요. 사용자의 어떤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예외가 발생했을 때 원래는 프로그램이 정상적인 흐름대로 가다가 어떤 예외 상황이 발생하면 여기서 딱 멈춰버리는데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을 이제 건너뛰고 계속 진행이 되든지 종료가 되든지 이렇게 하자는 것이 예외 처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러 하면은 이거는 컴파일이 안 되는 거니까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고요. 워닝, 경고는 실행은 되지만 컴파일러가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거 좀 약간 성능 저하나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알려주는 거고요. 예외 처리, 컴파일도 되고 실행은 되지만 실행하다가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경우죠. 그래서 예외 처리를 할 때는 선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트라이 캐치 또는 스로우즈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필수적인 예외 처리가 있죠. 꼭 해야 되는 경우, 파일 입출력이나 네트워크 관련 작업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연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또 예외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의 최상위 클래스가 익셉션이죠. 그래서 익셉션으로 이 익셉션에 이제 자식 클래스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트라이 캐치로 해서 트라이 캐치절에 트라이절에 뭔가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됐을 때 캐치절에서 캐치를 하고, 또 파이널리절에서는 예외가 발생할 때나 하지 않을 때나 항상 실행되는 코드. 여기는 주로 이제 클로즈 시스템 리소스들을 정리하는 이런 코드들이 많이 들어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로우즈가 있죠. 여기 이제 S가 들어갑니다. 이거 뭐 코딩 같은데 시험에 나올 수가 있죠. 스로우즈인데 스로우 S를 빠뜨리면 안 되는 거죠. 또 스로우도 있죠. 스로우즈가 있고 스로우가 또 있어요. 스로우는 예외를 만들어내는 거죠. 직접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조건이 만족이 됐을 때 예외를 직접 만들어낼 땐 스로우고, 이건 스로우즈, S가 붙습니다. 예외가 발생하면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 스택 정보를 추적을 해가면서 우리가 에러의 원인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예외 처리에서 try with 문이라는 게 있죠. try with. 그래서 try, 여기 보시면 try 다음에 괄호 안에 이제 조건, 여기 리소스를 바로 엽니다. 열어서 이 try 문이 종료가 되면은 여기서는 인풋 스트림이 바로 이제 try 문이 끝남과 동시에 클로즈가 되는 거죠. 파이널리절에다가 작성하지 않더라도 try with 문, 이걸 try with 문이라고 하죠. 예외가 2개 이상이 있을 때가 있죠. 예외가 2개 이상 있을 때는 캐치절을 여러 개 쓰는데, 이때 주의하실 거는 익셉션이 이게 최상위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게 맨 위에 있으면 안 되죠. 맨 위에 있으면 밑에 것들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 메서드 단에서 트라이 캐치로 처리하지 않고 스로우즈 S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스로우, 아까 얘기했지만 스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n이 제로이면 일부러 이제 예외를 이때 발생을 시키는 거죠. 이럴 때는 스로우입니다. 자, 그러니까 개발자가 어떤 예외를 직접 만들어낼 때는 스로우가 되고요. 스로우즈 하면 메서드 안에서 어떤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스로우즈가 됩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는 비정상적으로 끝나는 프로그램을 좀 정상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또는 그 예외가 발생한 부분을 그냥 스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이죠. 비정상적인 종료를 막고
정상적인 실행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예외 처리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정수 배열이 있다고 했을 때요. 자, 여기다 이제 좀 잘못 써가지고 부등호를 좀 잘못 썼어요. 네. 그러면 이게 랭스가 배열 첨조 변수점 랭스 하면 배열의 요소 사이즈잖아요. 그러면 이 5라는 값이 여기 들어가서, 그럼 이게 0부터 원래는 인덱스가 0번부터 4번까지가 돼야 되는데요. 0부터 5까지가 돼버렸죠. 이거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실행시키면은 예외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런 예외가 발생하게 되죠. 50까지 나왔는데 7번 코드에 7번 라인에 가보면은 배열의 인덱스가 범위를 초과했다는 예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바로 이 부분에 이제 예외가 발생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를 빼게 되면 문제가 없고요. 그럼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라면 여기를 이제 트라이 캐치로 묶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트라이 캐치로 트라이절 안에다가 이 코드를 집어넣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예외가 발생했죠. 여기서 이 트라이절 안에서 예외가 발생을 했지만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어쨌든 끝났어요. 근데 아까 이제 이 부분 트라이 캐치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 이렇게 했다, 처음에 했을 때가 이랬죠. 그러면 여기서 실행하다가 예외가 발생하니까 갑자기 끝나고 그 이하의 코드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트라이 캐치로 하니까 여기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은 진행이 안 되지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계속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프로그램을 이제 부드럽게 정상적으로 종료시키는 방법이죠. 이렇게 트라이 캐치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스로우즈로 하는 방법도 있죠. 스로우즈에서 스로우즈 메서드 단에서 스로우즈하고 예외 처리 클래스를 적으면 되겠고요. 이때는 이제 트라이 캐치가 필요 없으니까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스로우즈하고 이 메서드 안에서 발생한 예외들을 이제 보내버리는데요. 문제는 또 이게 기본적인 처리만 해주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50까지 나오고 여기서 끝나버렸죠. 더 이상 진행은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메서드 안에서 이 스로우즈로 하게 되면 기본 처리만 해주고 더 이상의 처리는 해주지 않죠. 형식만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 스로우즈보다는 트라이 캐치로 하는 것이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정교하게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자바에서 네이밍 룰, 명명 규칙이라고 하죠. 명명 규칙을 네이밍 룰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자바에서는 낙타식 표기법을 많이 따르죠. 그래서 클래스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하고 단어가 2개 이상이면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고요. 또 메서드는 처음에 소문자로 시작을 하고 단어가 2 이상이면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고, 상수는 모든 문자를 대문자로 하는데 2 이상의 단어가 연결되면 언더스코어를 썼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한 걸 보면은 패키지는 모두 다 소문자로 보통 쓰고요. 단어가 2단어 이상이면 언더스코어.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현업에 가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시면은 프로젝트 하기 전에 이걸 미리 다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자, 우리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다 가이드라인을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겠어요. 꼭 이거대로 한다는 건 아니죠.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클래스는 이제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고 두 단어 이상이면 첫 글자를 대문자로. 퍼슨 이렇게 첫 글자를 대문자. 자바에서는 첫 글자가 대문자면 얘는 클래스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죠. 단어가 두 단어 이상이면 첫 글자를 이렇게 대문자로 해주면 눈에 잘 띄니까요. 변수 메서드는 첫 글자를 소문자로 하고 단어가 두 단어 이상이면 첫 글자를 대문자로. 맥스란 단어랑 넘이라는 단어랑 두 개가 있으니까 첫 글자는 소문자로 하고 중간에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는 거죠. set data 이런 식으로. 상수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대문자로 쓰죠. 근데 단어가 두 단어 이상이면 언더스코어로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대소문자가 자바에서는 철저하게 구분이 되죠. 얘하고는 당연히 사용이 안 되고요. 숫자로 변수를 시작할 수가 없죠. 그리고 특수문자는 언더스코어하고 달러만 허용이 되고요. 한글 변수 사용할 수 있죠. 한글 클래스 이름, 한글 메서드 이름, 한글 변수명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실무에서 안 쓰죠. 그렇게 쓰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또 한영 전환하기 코딩하기 힘들고 또 이게 또 그 호환이 안 되잖아요. 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발표를 해요. 프로젝트 한다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뭐 외국에 나와서 발표하는데 한글로 된 코드를 쫙 적어놓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한글은 잘 쓰지 않습니다. 자, 네이밍 룰 말씀드렸고, 자바 가상머신의 구조. 자바 가상머신은 JVM이라는 게 자바 버추얼 머신, 자바 가상 머신이죠. 자바 가상 기계, 뭐 이게 컴퓨터 안에 자바란 기계가 있는 게 아니라 자바 실행 환경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자바 소스가 입력이 되면, 자, 그리고 이 터미널에서 직접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법, 뭐 굳이 뭐 알 필요는 없지만 혹시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실행할 때 컴파일할 때는 자바 C죠. 그리고 예를 들면 헬로 자바다 이런 클래스가 있다면 이거를 컴파일해서 확장자 클래스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만드는 과정이 이런 식이죠. 자바 C, 자바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자바 C하고 클래스 이름,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만들어지고요. 그럼 이 목적 파일, 클래스 파일을 실행시켜야 되는데 그때는 자바죠. 하고 그때는 확장자를 뺀 파일 네임을 적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디렉터리에 있는 이 자바 파일을 컴파일을 한다면 cmd에 가서 이제 change 디렉터리를 해야 되겠죠. 바꾸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자바 파일 하나 있어요. 이건데 이걸 컴파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컴파일을 하는 거죠. 컴파일하면 test.class라는 파일이 생겼어요. 이 파일을 실행할 때는 자바 한 칸 띄고 클래스 네임만 적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행 과정에 대해서는 잠깐 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제 소스 파일을 기계어로 만드는 중간 언어로 만드는 것이 자바C 컴파일러, 이게 실행하는 것이 자바. 이게 컴파일러고 이게 인터프리터. 그래서 소스 파일을 자바 컴파일러 javac.exe 이걸로 컴파일을 해서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내죠. 그럼 이 클래스 파일을 아까 봤지만 java.exe 인터프리터를 이용해서 실행하게 되면 이 클래스가 이제 클래스 로더라는 것에 의해서 불려집니다. 그리고 실행 엔진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메모리 구조가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죠. 클래스 영역. 자, 이 클래스 영역이라는 게 클래스 로더라는 건 클래스의 내용을 메모리 로딩하는 기능을 클래스 로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 엔진은 바이트 코드를, 자, 자바 아까 실행하게 되면 컴파일하게 되면 클래스 파일이 생기죠. 확장자 클래스는 그게 바이트 코드입니다. 그 바이트 코드를 해석하는 엔진이고요. 그러면 이거 메모리에 로딩이 돼야 실행이 되기 때문에요. 클래스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메서드 코드, 그 다음에 스태틱 변수들하고 스태틱 메서드들, 얘네들이 클래스 영역이 제일 먼저 로딩이 되고요. 상수도 여기 올라갑니다. 파이널 스태틱 같은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스택 영역이 있고 힙 영역이 있고요. 자, 스택 영역은 메서드를 호출한다든지 지역 변수를 생성하고 삭제할 때 쓰는 거죠. 네, 스택. 그 다음에 힙 영역은 뭡니까? 대용량 메모리인데 new, 우리가 자바에서 new,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수 배열 5개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수 배열을 참조하는 참조 변수가 있다는 거죠, 앞에. 그럼 이럴 때 이런 이 참조 변수, 이게 지금 로컬 변수예요. 메서드 안에서 선언된다면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스택 영역에 만들어지고요. 네, 스택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new, 자바에서는 이제 new 연산자를 많이 쓰죠. 이렇게 new로 만들 때 이건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고 했고, 이것이 바로 힙 영역, 힙 영역이 생기게 되는 거죠. 스택은 힙 영역이 이제 대용량,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는 이 힙 영역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스택은 밑에서부터 위로 쌓이죠. 밑에서 위로 쌓이고, 힙은 위에서 아래로 쌓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보면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 이런 에러를 보시게 돼요. 스택 오버플로우가 뭐냐면 스택의 용량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계속 메서드가 호출되거나 계속 그 변수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스택이 넘쳐 버리는 거죠. 스택 오버플로우. 스택 언더플로우라는 말도 있습니다. 스택 언더플로우는 뭐냐면 스택에 더 이상 내용이 없어요. 자, 스택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동작이 푸시, 스택에서 데이터를 꺼내는 동작이 팝이죠. 네, 그래서 스택이라는 건 밑에서 위로 쌓이고 힙은 위에서 아래로 쌓이게 되죠. 스택 언더플로우라는 건 내용이 꺼낼 게 없는데, 그러니까 스택에 이제 데이터 입력하는 게 이제 푸시, 그다음에 데이터 꺼내는 게 팝이고요. 푸시는 이제 입력 동작이 되겠고, 팝은 출력 동작입니다. 자, 그러니까 스택에 계속 메서드가 호출되거나 변수가 생성될 때, 로컬 변수가 생성될 때는 스택을 사용하게 되죠. 근데 예를 들면 재기 호출 기억나세요? 자기가 자기 메서드를 계속 호출하는 것이 재기 호출이죠. 그런 경우에는 스택이 계속 많은 소모가 되겠죠. 네, 그런 경우에 오버플로우가 생기기 쉽고요. 언더플로우는 자주 발생하지는 않는데요. 내용이 없어요. 꺼낸 내용이 없는데 계속 꺼내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언더플로우가 생기는 거죠. 네, 스택과 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네이티브 메서드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수업 정리를 수업 때 이거는 해보지 않았는데, JNI라는 게 있습니다. JNI가 뭐냐면 자바에서 네이티브 코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자바에서 네이티브라고 하면은 C 언어를 말합니다. 자바에서 C 언어를 호출할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왜 있냐면 자바는 운영체제의 독립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운영체제 한번 작성해 놓으면 어떤 운영체제에서도 잘 실행이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장점이 있는 반면에 모든 운영체제에서 다 돌아가게 하려다 보니까 느립니다. 코드가 또 길죠. 우리가 이제 많이 자바 해봤지만, 우리 파이썬도 해봤지만 어때요? 파이썬으로 한 몇 줄 안 되는 거를 자바에서는 아주 길게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운영체제에 독립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바는 속도가 좀 느리고, 또 C 언어 같은 경우는 시스템 언어이기 때문에 기계어를, 그러니까 포인터 같은 것도 메모리도 건드릴 수 있고 한데 좀 그런 게 막혀 있죠, 자바는. 그래서 자바에서 때로 C 언어로 호출할 경우가 있어요. 게임이라든지 이런 경우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JNI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메모리가 이 네이티브 메서드 영역. 그 다음 PC 레지스터라는 영역은 현재 실행 중인 부분의 명령어와 주소가 저장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JVM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엔 스트림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스트림은 뭐냐면 데이터의 논리적인 흐름을 스트림이라고 하죠. 우리가 파일 입출력 같은 데서 많이 썼던 겁니다. 자, 항상 기준은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에서 외부 자원, 뭐 파일이 될 수도 있고요. 키보드나 모니터 같은 입출력 장치가 될 수도 있고요. DBMS나 원격 네트워크에 있는 리소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리소스들에게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서 파일로 뭔가를 저장해요. 그러면 데이터가 흘러가는 거죠. 아웃풋 스트림. 자, 파일에 있는 자료를 자바 프로그램으로 읽어 들여와야 돼요.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거죠. 인풋 스트림. 데이터의 흐름을, 논리적인 흐름을 스트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트림은 P4 구조. P4가 뭡니까? 먼저 입력된 게 먼저 나간다는 거죠. 먼저 입력된 것이 먼저 나간다. 그 다음에 리포가 있죠. 리포는 뭡니까? 마지막에 입력된 것이 먼저 나간다. 자, 이게 마지막에 입력된 게 먼저 나가는 게 무슨 구조예요? 이게 스택 구조죠. 스택은 마지막에 입력된 게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구조죠. P4는요? 먼저 입력된 게 먼저 나가는 구조가 Q죠, Q. 스택과 Q. 스택은 마지막에 입력된 것이 가장 먼저 출력되는 구조. 예를 들어서 웹브라우저에서 우리가 뒤로, 앞으로 가게 되면 가장 최근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클립스 쓸 때 보면은 실수를 했을 때 컨트롤 Z 하잖아요. 컨트롤 Z 하면 제일 최근에 수정된 내용이 복구가 되죠. 그게 리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입력된 게, 처리된 게 가장 먼저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스택 구조. Q 구조는 먼저 입력된 것이 먼저 나온다는 얘기죠. 스택은 밑에서 위로 이렇게 쌓이죠. 푸시가 저장하는 동작을 푸시, 꺼내는 동작을 팝이라고 하고요. P4, 이거는 입력되는 동작을 어퍼라고 하고, 빠져나가는 동작, 출력되는 동작을 폴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Q 구조. 자, 그래서 스트림은 P4 구조예요.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읽기 쓰기가 동시에 안 되죠. 입력 스트림과 출력 스트림을 따로 만들어서 처리해야 되죠. 양방향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씩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읽기 쓰기가 다 필요하면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각각 하나씩 열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수도 꼭지를 열면은 이게 물이 나오죠.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듯이, 자, 상수도와 하수도가 하나의 관으로 돼 있지 않죠. 따로 돼 있죠. 그런 것처럼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외부 자원을 가져올 때는 인풋 스트림, 외부에다가 데이터를 보낼 때는 아웃풋 스트림을 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출력할 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면접 볼 때, 사실 면접 볼 때는요, 기술 면접을 볼 때는 기술 면접 담당자가 한 분이 와서 1대1로 면접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몇 명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기술 담당자가 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영업 담당자, 기술 담당자, 그 다음에 인사 담당자, 세 사람이 탁 들어와가지고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제 인사 담당자로서 필요한 질문을 하고, 한 사람은 또 기술적으로 필요한 질문을 하고, 또 한 사람은 그 별로 상관없지만 그냥 일반 영업 실무 일하는 사람, 그 사무직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또 질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술만 따로 이제 자세하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은 상당히 좀 아는 것도 대답을 잘 못해요, 사실. 그래서 평소에 아는 것에 내가 한 7-80%만 대답을 해도 아주 잘하는 거죠, 면접 가서는. 그리고 이제 지원자들이
1대1로 들어가는, 한 사람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한 서너 명을 같이 쫙 세워놓고 하는 경우, 다대다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저 같은 경우는 다대다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사실 인사 담당자랑 면접하는 거는 뭐 괜찮은데, 다른 지원자들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저 사람은 또 뭐 전공자고 대답도 잘하고, 그러면 좀 약간 그래서 더 대답을 못할 수가 있어요. 아는 것도. 그래서 좀 약간 좀 미리 좀 면접 보기 전에 이런 것들을 연습을 좀 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공부를 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자, 입출력 스트림은 자바에서는 항상 바이트 단위로 입출력이 되죠. 한글은 2바이트가 한 글자로, 또 이게 UTF-8 같은 경우는 3바이트가 또 한 글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니코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스트림,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은 1바이트 단위로 입출력이 되고요. 근데 한글이나 뭐 특수 문자, 한글이나 뭐 중국어나 이런 다국어 문자들은 1바이트가 한 글자가 아니라 2바이트, 3바이트가 한 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글이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 단위 입출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읽을 때는 인풋 스트림 리더가 필요하고, 출력할 때는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한 문자 단위로 가기 때문에 대용량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요, 버퍼가 있으면 좋겠죠. 임시 메모리에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읽어드리는, 한꺼번에 출력하는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버퍼드 리더, 버퍼드 라이터, 이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좀 보셨고, 유니코드라는 건 16비트, 2바이트 기반의 다국적 문자 체계가 유니코드고요. 영문자 같은 경우는 8비트죠. 1바이트. 이걸 이제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데, 미국 표준 코드. 그래서 이런 스트림 데이터를 캐릭터로, 바이트 배열을 캐릭터 배열로 바꿔주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버퍼라는 건 데이터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송할 때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보관하는 임시 메모리 영역입니다. 버퍼 플롯이라는 게 있었죠. 버퍼에 남아있는 거를 완전히 비워야 되는 거죠. 버퍼를 비우는 동작. 그럴 때 출력이 되거나 파일이 완성이 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자, 더블 버퍼링이라는 나왔는데, 더블 버퍼링이 뭐였죠? 더블 버퍼링은 뭐냐면, 이미지를 우리가 출력시킬 때, 이미지를 출력할 때 보면 화면을 지웠다가 다시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그래픽 화면을 지웠다가 다시 그리고, 지웠다 다시 그리고, 이것을 빠르게 반복하다 보면 화면이 깜박거리고 좀 제대로 잘 출력이 안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직접 이미지를 그리지 않고요, 먼저 백그라운드 메모리 상에다가 그려놓고 필요할 때 한꺼번에 화면에 출력을 시키게 되면 깜빡거림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더블 버퍼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전에 스레드 공부할 때 이런 예제를 해봤었는데요, 이거죠. 이미지 10장을 가지고 계속 로테이션으로 페인트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어요. 화면이 많이 깜빡이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지 10장이고 보시면 G.draw 드로우 이미지 메서드로 계속, 이거는 화면을 지웠다가 새로 그리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더블 버퍼링 방식으로 하게 되면 아까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깜빡임이 덜한 화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백그라운드 이미지 영역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그래픽스, 이게 이제 그래픽 출력 객체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먼저 이 화면 사이즈만큼의 이미지 영역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백그라운드 그래픽 영역인데요.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그래픽 처리를 할 객체를 만들고요. 그럼 여기가 비지라는 게 백그라운드 영역, 즉 오프라인 이미지, 여기다가 지금 적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그림을 쫙 그려놨다가 페인트 하게 되면, 이때 이제 페인트 메서드가 호출이 되면서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있던 내용이 화면에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아까 처음에 했던 방식에서는 여기다가 계속 그렸었는데, 그게 아니라 미리 그려놨다가 똑같은 사이즈만큼의 메모리 영역을 확보해서
그려놨다가 그거를 이제 그래픽 화면에 붙이니까 메모리에서 메모리 복사하는 거니까 좀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더블 버퍼링 하게 되면 메모리 사용량은 2배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좀 더 부드러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블 버퍼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AWT와 스윙의 차이점은 뭔가요? AWT는 플랫폼에 종속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게 정리하면 AWT는 AWT하고 스윙에 대해서 보면 자바 우리 GUI 프로그램에서 이걸 했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할까요? 자바에서는 TUI가 있고 GUI가 있는데 TUI가 텍스트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죠. 콘솔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이요. GUI가 그래픽 기반의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또는 뭐 애플릿이라든지 다이얼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코딩을 했었어요. 그래서 AWT는 GUI 프로그래밍을 위한 도구인데 이게 초기 버전입니다. 자바와 C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스윙은 이 AWT를 좀 더 확장을 한 도구가 되고요. 순수 자바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 정리되는 거에 보면 AWT는 플랫폼에 종속된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게 자바와 C로 개발됐기 때문에 C 언어는 플랫폼에 종속적이죠. 자, 우리 용어를 잘 이제 헷갈리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게 운영체제. 플랫폼이 뭐냐면 운영체제잖아요. 플랫폼에 독립적이냐 또는 종속적이냐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자, 플랫폼의 독립적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예, 한번 개발해 놓으면 어떤 운영체제에서 돌려도 다 돌아간다는 거죠. 종속적이라는 얘기는 그 운영체제에서만 돌아가고 딴 데서는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플랫폼의 독립적인 언어가 자바죠. 종속적인 언어가 C 언어입니다. C 언어는 예를 들어서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개발해 놨으면 이거가 이제 리눅스에서 안 돌아가죠. 다시 또 컴파일을 하고 또 다시 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바는 그렇지 않죠. 한번 개발해 놓으면 어떤 운영체제에서든지 다 실행이 되죠. 대신에 좀 느리고 코딩량이 많죠. 그래서 종속 AWT가 이제 C 언어와 자바로 같이 개발됐기 때문에 플랫폼에 종속적이라는 문제가 있고요. 스윙은 플랫폼에 독립적이기 때문에 순수 자바로 개발됐습니다. 그게 지금 제일 큰 차이점이에요. 자, 우리 DB에서 스테이트먼트와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의 차이점 기억나세요? 자, 스테이트먼트하고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는 자, 스테이트먼트는요. 먼저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먼트라는 클래스가 있고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가 있는데요.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는 SQL의 틀을 미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값을 할당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인서트가 들어간다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인라인으로 값을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물음표 이렇게 틀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에 이 매개 변수가 입력되는 자리에 값들을 따로따로 넣어주는 방식이죠. 이게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스테이트먼트는 여기다가 직접 값을 다 집어넣는 방식이죠.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를 쓰면 뭐가 좋냐면 속도가 향상이 됩니다. 자, 이런 SQL 문장이 데이터베이스에 전달이 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파싱이라는 걸 거치죠. SQL 문장이 입력이 되면요. SQL에서 먼저 뭐가 돌아가냐면 파서라는 게 이제 해석기. 문법을 이게 무슨 코드라는 걸 알아야죠. 해석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라는 게 있습니다. 옵티마이저가 이제 실행 계획이라는 걸 만들죠. 이 SQL 문장을 어떻게 하면 최소의 시간에 빠르게 실행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죠. 그런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항상 거치거든요. 근데 반복해서 실행되는 똑같은 쿼리, 똑같은데 아까처럼 이런 값만 다른 쿼리가 만약에 이 포문 같은 거 돌리면 뭐 1000번, 100번처럼 돌아가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인라인으로 하면 이거를 값을 다 일일이 적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쿼리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매번 이거 파싱하고 해석하고 실행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이거를 계속 1000번 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프리페어드먼트 스테이트먼트로 하게 되면 이렇게 틀을 한번 딱 정하잖아요. 그럼 이때 파싱과 실행계획 수립까지 끝납니다. 그런 다음에 값만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SQL이니까 아 이거 같은 SQL이구나 하고 바로바로 실행해 버리니까 훨씬 빠르죠. 네, 속도 면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값을 변환할 때 좀 편리해요. 네, 예를 들면 이렇게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를 쓰면 다운표를 신경 안 써도 돼서 아주 편리합니다. 근데 이거 스테이트먼트로 하면 아주 다운표 처리하기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코드도 좀 더 간결하게 되고요. 네, 예. 자,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또 보안상의 장점도 있었죠. 자, 이거 SQL 인젝션 기억나세요? SQL 인젝션이라고 해서 SQL 문장을 그 입력란에다가 SQL 명령어를 넣어가지고 그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스테이트먼트보다는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를 쓰면 안전하게 처리가 되죠. 자, 코드로 그 스테이트먼트,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와 스테이트먼트를 비교를 해드리겠는데요. 자, 지금 이제 이런 DB 접속이 된 상태고, 지금 오라클 서버에서 자, 이런 SQL 문장을 작성할 거예요. 그래서 멤버 테이블에 입력을 하는데 ID, 비밀번호, 이름 입력하고요. 밸류즈에 자, 여기다가 이제 물음표로 해서 이 값을 집어넣을 겁니다. 똑같은 게 들어가서 이렇게 할게요. 방금 전에 하나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 물음표가 3개니까 1번 물음표에 들어갈 값, 2번 물음표에 들어갈 값, 3번 물음표에 들어갈 값을 매핑해주고 콜이 실행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입력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되었다고 하고 SQL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방금 제가 추가한 레코드가 들어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이 방법이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방법이죠. 근데 이걸 프리페어드로 하지 않고 스테이트먼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명은 똑같이 가고요. 네, 스테이트먼트로 했어요. 프리페어드가 아니라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명령어들이 좀 이제 이런 방식을 못 쓰게 되고요. 여기도 막을게요. 자, 그러면 좀 약간 스타일이 좀 다른 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값을 다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값을 일일이 다 넣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이게 이제 한 세트가 돼서 이게 또 역슬래시가 자동으로 들어가는군요. 네,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지금 작은 따옴표로 감싸야 되니까 따옴표를 또 신경 써야 되거든요. 작은 따옴표로 감싸고 유저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렇게 하고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가 이제 아니죠. 이게 아니죠. 여기도 막아야 되고 크리에이트 스테이트먼트. 그래서 CON은 크리에이트 스테이트먼트로 하고 이렇게 하고 execute 업데이트인데 이때 이제 SQL을 집어넣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아이디를 바꿔야죠. 그리고 네, 두 번째 레코드 집어넣을게요. 네, 입력이 됐고요. 네, 지금 제가 추가한 두 번째 거가 들어갔죠? 네. 네, 들어간 겁니다. 지금 여기 잘 안 보여서 그런데 두 번째 거 이름까지만 해볼게요. 네,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형식이 좀 다른 게 일단 아까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를 할 때는 이렇게 따옴표를 신경 안 써도 됐었어요.
이게 좀 코딩하기가 일단 어렵습니다. 어렵고 따옴표를 신경 안 써도 되는 코딩상의 좀 장점이 있고요. 간결한 코딩이 되고, 또 컴파일 이제 DB 입장에서는, DBMS에서는 이제 이 값들만 조금 여기 바꿔서 들어오는 것 뿐인데 어차피 틀은 같고 데이터만 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매번 이게 100가지 데이터가 이제 인서트가 100번 들어간다면 100개 다 다른 쿼리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일일이 다 거쳐야 돼요. 해석하고 실행 계획 세우고, 뭐 지금 인서트니까 뭐 실행 계획은 별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하고 실행하고. 근데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는 그렇지 않죠. 딱 한 번, 이게 틀이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아, 이거 똑같은 쿼리구나 하고 한 번만 파싱을 하고 바로 실행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죠. 리소스를 좀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또 이 보안상의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거 기억나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걸 해드리면 되겠네요. 자, 멤버 테이블에서 아이디가 김이고 패스워드가 이런 사람을 찾았는다. 그러면 이게 로그인이 이제 체크를 하겠죠. 근데 여기다가 이 자리에, 여기 이제 아이디가 들어가는 자리에 이런 데이터를 집어넣어 버려요. 네. 자, 이거를 이제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데, 여기다가 이 아이디가 들어가는 자리에다가 작은 따옴표 5, 1은 1, 하이픈 2개 이렇게 적어놔요. 그러면 이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면 유저 아이디는 일단 빈 값이 되는 거죠. 유저 아이디가 빈 값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프라이머리 키니까 폴스입니다. 이거는 폴스인데, 뒤에 이제 5어가 있죠. 5어가 있고 1은 1이다. true거든요. 그럼 5어니까 이 좌변은 폴스지만 이건 true가 되니까 이 식은 true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뒤에 하이픈 2개는 뭐예요? 주석이잖아요. 이 뒤에가 주석이니까 패스워드가 무시가 되는 거고, 이 조건이 true가 되니까 데이터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입력란에다가 SQL 키워드 일부를 집어넣어서 정보를 불법적으로 가져가는 공격을 SQL 인젝션 공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가 김이고 패스워드가 1, 2, 3, 4인 사람을 찾아볼게요. 자, 이런 사람을 찾아보니까요. 네, 지금 나왔죠? 지금 아이디가 김이고 패스워드가 1, 2, 3, 4인 사람 찾아보니까 나왔습니다. 한 명 나왔죠? 이건 저거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이메일 주소랑 회원 가입 일자가 되고요. 자, 그런데 이것도 한번 해보죠. 이 자리에 보면 이게 들어간다는 거가 다릅니다. 이 SQL 문장을 가져다가 실행을 시켜보니까 어때요? 지금 다 모든 레코드가 다 나오죠. 여기다가 지금 유저 아이디가 들어갈 자리에다가 SQL 키워드 일부를 넣었더니요, 인증이 우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 나와버렸어요. 이런 것이 이제 SQL 인젝션 공격이죠. 그래서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를 쓰면 이런 SQL 인젝션 공격에도 안전해요. 차단이 됩니다. 따옴표를 안 붙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스테이트먼트를 쓰게 되면 SQL 인젝션에도 취약한 단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스테이트먼트는 정적 쿼리를 사용하고 인라인 쿼리라고도 합니다. 매번 파싱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부하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디버깅 하기는 쉬워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SQL문을 바로 출력시키면 어떻게 SQL이 생겼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볼까요, 한번?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이디가 3번이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SQL 문장을 봤더니 이런 식으로 바로 형태가 바로 확인이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버깅 하기는 쉽습니다.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는 동적 쿼리에 사용이 되는데 한 번 파싱만 하면 되고, 좀 실행이 좀 대량의 SQL이 이제 실행될 때 성능이 향상될 수 있고요. 근데 디버깅은 좀 어려운 단점도 있습니다.
자, 서블릿의 실행 과정을 설명하세요.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데 막상 또 이거를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설명하기는 좀 쉽지 않죠. 또 스프링도 마찬가지고요. 자, 실행 과정을 보면 서버가 일단 요청을 받죠. 항상 웹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해야지 응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청과 응답은 일회성이죠. 클라이언트가 한 번 요청하면 서버는 한 번 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 응답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운로드를 우리가 한 다음에 다운로드해서 그 서버에서 파일을 보내줬어요. 클라이언트로. 보낸 다음에 또 다르게 또 뭐 화면을 전환한다든지 이런 게 안 되죠. 요청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리퀘스트 객체는 요청 정보를 갖고 있고요. 리스폰스 객체는 응답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객체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URL을 분석한 다음에 서블릿 객체가 만들어지고 또 스레드가 만들어지죠.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해야 되니까 이 멀티 스레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동시 접속자가 많다면 또 멀티 스레드로 생성이 되고요. 또 서비스라는 내부적으로 서블릿의 메서드가 있는데 이 메서드에 인자값이 전달돼서 호출됩니다. 그러면 어떤 연결인지 겟 방식인지 포스트 방식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거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겟 방식으로 호출됐으면 두 겟 메서드가 호출되고 포스트 방식으로 호출됐으면 두 포스트가 호출되고 그렇게 해서 클라이언트한테 결과를 보여주게 되고요. 또 생성한 메서드가 소멸이 되게 됩니다. 스레드가 소멸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건 서블릿이었죠. 서블릿인데 그리고 참 서블릿에서 이 웹 서블릿 어노테이션 이거 웹 서블릿 어노테이션 이거 붙이는 경우 있죠. 자, 이걸 붙이게 되면 근데 이제 그 서버의 그 버전에 따라서요. 아무래도 이제 서버에서는 서버 버전은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우리 공부는 최신 버전 위주로 최신 버전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공부하면 또 그새 또 뭐 자바가 10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도 또 버전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래도 최신 버전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근데 이런 최신 버전에서 이게 되지만 서버의 버전이 좀 낮은 버전이 되면은 이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web.xml에다가 매핑을 직접 했어야 됐죠. 여기 web.xml에 이런 식으로 매핑을 직접 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혹시 뭐 이런 거를 뭐 굳이 물어보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스프링에서는 이거 또 안 쓰잖아요. 이게 이제 모델 1 JSP 쪽에서 썼던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걸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건 서블릿 네임은 두 개가 같으면 별칭이니까 같으면 되고요. 여기가 URL 패턴이죠. 그 URL 패턴에 보드 서블릿에 이런 말이 들어가는 모든 URL 패턴이 있으면 보드란 패키지에 보드 컨트롤러 클래스를 실행하세요. 이런 뜻이죠. 그럼 이게 이제 실행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웹 서블릿 어노테이션을 붙여가지고 하면 이 URL 패턴하고 이 클래스가 같이 매핑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두 개를 같이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그러면 이 규칙에 의해서 여기가 이제 호출될 텐데요. get 방식으로 호출되면 두 get 메서드가 호출되고 포스트 방식으로 호출되면 두 포스트가 호출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차피 두 개 나누기가 좀 애매해서 한 곳에 모아서 코딩해 버렸죠. 포스트로 들어오게 돼도 두 개수로 가서 처리하세요.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자, 이건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JSP도 마찬가지고 스프링도 마찬가지인데 화면 이동 방식 두 가지가 있죠. 포워드가 있고 리다이렉트가 있죠. 이거 잘 우리 개념을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포워드는 URL이 안 바뀌죠. 주소가 그대로죠. 주소가 그대로인데 그래서 요청 객체와 응답 객체가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리퀘스트와 리스폰스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그대로 유지가 돼서 또 화면 주소가 안 바뀌니까 속도도 빠르고 또 요청이 들어오면 서블릿이 받아서 알맞는 페이지를 찾은 다음에 그 페이지
페이지로 이제 화면이 넘어가면서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 거죠. 자, 리다이렉트 방식은요, 주소가 바뀌죠. 그리고 가지고 있던 값들이 다른 페이지로 아예 가는 거니까 싹 지워지게 되죠. 데이터를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겟 방식으로 이렇게 물음표 파라미터로 해서 보낼 수는 있죠. 소량의 데이터를. 여기 우리 이제 서블릿도 마찬가지고 스프링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게 리다이렉트죠. 리다이렉트. 여기가 포워드였습니다. 포워드는 포워드 할 때는 리퀘스트 디스패처라는 걸 이용해서 URL에 관련 정보를 가져온 다음에 포워드를 하게 되죠. 여기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정보가 유지가 되고 주소도 그대로죠. 예를 들어서 search.to다 이러면 주소가 search.to로 고정된 상태에서 화면만 이 화면으로 넘어가서 이런 데이터들을 출력할 수가 있는 것이 포워드고요. 리다이렉트는 예를 들어서 뭐 delete.to 삭제를 했어요. 한 다음에 다시 리스트로 가고 싶다. 이럴 때는 아예 다른 화면으로 주소가 바뀌면서 데이터도 싹 지워지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를 만약에 전달하고 싶으면 이 뒤에다가 뭐 예를 들면 뒤에다가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겟 방식으로 보낼 수는 있겠죠. 자바 빈즈는 뭡니까? 자바 빈이라는 건 이제 콩이죠, 콩. 자바 빈이라는 거, 빈이라는 게 콩이죠, 콩. 콩 껍질을 벗기면은 이렇게 알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자바 클래스를 콩에 비교를 하는데, 자바 클래스 안에는 많은 또 프로퍼티들, 멤버 변수들과 메소드들이 있죠. 이렇게 자바로 작성된 컴포넌트를 자바 빈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자바 빈즈라는 건 자바에서 사용하는 컴포넌트 부품이고요. 이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좋은 거는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자바의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빈즈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요. 오타가 있네요. 프로그래밍. 우리가 이제 자바 빈즈를 많이 썼던 부분이 DTO, DAO, DTO 이런 걸 많이 만들었어요. 자, DAO가 뭐고 DTO가 뭐죠? DAO는 데이터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직접 처리하는 오브젝트죠. 객체죠. 뭐 DB 연결을 한다든지 또 백그라운드에서 어떤 비즈니스 관련된 로직들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DAO 또는 이제 이거를 영속 객체라고도 해요. 영속 객체라고도 합니다. 이게 DAO는 한번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계속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속 객체 이렇게 이야기하고, DTO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 클래스 안에다 보통 이제 테이블을 DB의 테이블을 이렇게 자바의 DTO 클래스로 만들어 놨다가 값을 담아 놓고 전달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게 되죠. 다른 말로 이거를 이제 뭐 VO라는 말도 쓰고요. VO라고도 해요. DTO, VO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썼던 DTO 이런 것들이 이제 자바 빈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커넥션 풀 기억납니까? 커넥션 풀이라는 건 DB 커넥션을 그때 필요할 때 만드는 게 아니라 미리 많이 만들어 놓는 거죠. 커넥션 DB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다가 DB 연결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커넥션을 발급해주고 사용이 끝나면 바로 또 회수를 받고, 이렇게 해서 사실 이 커넥션 DB 접속을 연결했다가 끊고 이것이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아예 초기 비용은 많이 들지만 커넥션을 많이 만들어 놨다가 하게 되면 이 커넥션을 만들고 제거하고 이런 시간들이 줄어드니까 좀 더 비용이 절감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많이 또 만들면, 너무 많이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메모리가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커넥션 풀이라는 게 커넥션을 미리 만들어서 풀에다가 저장을 시켜놨다가 필요할 때 커넥션 풀에서 가져다 쓰고 다 사용이 끝나면 풀에 반환을 하는 기법이죠. 미리 처음에 초기에 만들어 놓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커넥션을 만드는데 미리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때 즉석에서 커넥션을 만들고 반납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요. 이런 아무래도 좀 더 부하가 덜 걸리게 되고 대신에 이제 커넥션을 재사용하니까 오히려 생성되는 커넥션 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커넥션을 또 많이 만들게 되면 웹 호스팅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게 비용이거든요. 커넥션을 많이 주게 되면 그만큼 요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자, 쿠키와 세션에 대해서 볼 텐데요. 차이점. 쿠키는 클라이언트의 정보가 저장이 되고요. 또 유효 시간을 지정할 수 있죠. 쿠키의 유효 시간을 예를 들면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일주일 동안 보지 않음, 이렇게 체크를 예를 들면 하든지,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저장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쿠키를 사용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의 정보가 저장이 되고요. 대신에 이제 클라이언트의 정보가 저장이 되니까 보안상 좀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쿠키를 탈취하거나 쿠키를 변조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고요. 세션은 서버에 정보가 저장이 되고 서버에 좀 부하가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일정 시간 동안 연결이 되지 않으면 메모리에서 해제가 되고요. 세션 웹은 HTTP는 이 비연결성이라는 특성이 있죠. 한번 연결되면 끊어지죠. 다른 페이지로 가면 연결이 끊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연결된 상태로 놔두면은 리소스가 너무 부하가 많이 걸리게 돼서 비연결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다른 여러 페이지들, 쇼핑몰 같은 경우 여러 수십 개의 페이지가 있을 텐데 이런 페이지로 이동할 때마다 인증을 그때 새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쿠키와 세션이 필요한 거죠. 쿠키는 클라이언트에 저장이 되고 보안이 좀 약하고 쿠키 조작과 변조가 좀 가능성이 있고요. 세션은 서버에 저장이 돼서 보안이 쿠키보다는 좀 괜찮고요. 또 서버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주의를 해야 되겠죠. 사용법을 보면은 쿠키는 response.add cookie, 그래서 쿠키를 추가하고요. 읽을 때는 이런 코드를 이용해서 읽어드리고, 또는 표현 언어를 이용하게 되면 달러 쿠키 변수명 value 하면 쿠키 값을 읽어드릴 수 있죠. 쿠키를 삭제할 때는 쿠키의 이제 유효 시간은 set max age, 이게 이제 초죠. 초 단위로 설정할 수 있고요. 세션은 session.set attribute 하게 되면 세션 변수를 만들 수 있고요. get attribute 하게 되면 읽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web.xml의 세션 유효 시간을 분 단위로 설정할 수 있죠. 또 session.invalidate 하게 되면 세션이 초기화가 되는 거죠. 로그 아웃 같은 거 할 때 session.invalidate 하면 되겠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삭제할 때는 remove attribute 하면 되겠고요. 세션에 대해서 쿠키와 세션에 대해서 봤고요. 자, 모델 1 방식과 모델 2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모델 1 같은 경우는 디자인 코드, 즉 HTML이죠. HTML과 자바 코드가 섞여 있죠. 하나의 페이지 안에. 그러니까 JSP 페이지 안에 자바 코드와 HTML이 섞여 있기 때문에, 스파게티처럼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유지 보수하기가 좀 어렵고 협업이 어렵죠. 디자이너와 프로그래머 간의 협업이 좀 어렵습니다. 대신에 좀 개발하기 쉽고 배우기도 쉽죠. 복잡하고요. 또 협업이 잘 안 된다 이거죠. 협업할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비즈니스 로직. JSP 페이지 안에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연동한 코드가 쭉 들어있다 이거죠. 그럼 그거를 재사용하려면 복사해서 쓰거나 그 페이지를 계속 호출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유지 보수가 어렵고 재사용성이 떨어지죠. 자, 모델 2는 MVC 패턴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모델과 뷰와 컨트롤러 해서 사용자가 보는 화면 프론트 쪽과 개발자가 또 개발하게 되는
백엔드 쪽을 좀 분리를 한 거죠. 초기 설계에 많은 시간이 들고 디자인 코드와 비즈니스 로직이 분리되고 재사용성이 높습니다. 모델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재사용할 수 있고요. 유지보수가 좀 더 모델 1에 비해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JSP와 자바스크립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JSP는 자바 서버 페이지죠. 서버에서 실행되는 자바 프로그램, 서버 측에서 실행이 되고요. 서버 사이드냐 클라이언트 사이드냐, 서버 사이드라는 얘기는 서버에서 실행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것은 자바스크립트죠. 근데 자바스크립트도 요즘에 나오는 자바스크립트들은 이제 서버 쪽도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엔터티빈,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를 객체화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컴포넌트가 이제 엔터티빈입니다. 자, 데이터를 객체화한다. 이거는 개발자들이 데이터에 접근하고 변경하는 방법이 좀 쉬워진다는 얘기고요. 이런 객체화된 데이터를 비즈니스 객체, 또 현실 세계의 객체라고 하고 영속성을 가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영속 객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DB에 한번 저장이 되는 거는 휘발성이 아니죠. 한번 저장이 되면 그게 영속적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영속 객체라고도 얘기합니다. DB 정규화. DB 정규화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자료가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중복성 제적, 중복성을 배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정보를 저장하는 테이블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요. 아이디가 김이고 김철수라는 사람이 또 냉장고를 샀어요. 냉장고가 50만 원이고 두 대를 샀고, 그러면 곱하기 해서 100만 원이 될 거고, 날짜는 2018년 5월 10일에 구매를 했다. 근데 이런 데이터가 또 다른 사람도 냉장고를 또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이 사람도 샀고, 이 사람은 한 대만 샀어요. 이 사람은 10일을 다 샀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가 있다면, 보시면 이제 이 냉장고 회원 정보하고 상품 정보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상품 정보가 계속 중복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나누는 게 좋다는 거죠. 회원 테이블과 상품 테이블을 분리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좋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정규화라고 합니다.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DB 정규화에 제일 정규화, 제일 정규형, 제일 정규형, 제2 정규형, 제3, 제4, 제5 정규형,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또 정규형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제3 정규화까지 정도 하면은 일단 권장사항이 제3 정규화까지는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복이 레코드가 안에서 중복을 최소화하고 그 단위별로 쪼개자는 거죠. 아까 같은 경우 보면 회원 테이블과 상품 테이블을 분리를 해서 중복 데이터를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EJB, 이거는 옛날에 그 스프링 옛날에 나왔던 기술이니까 요즘엔 많이 쓰지 않는 기술입니다. 자, DB 용어 중에서 DDL, DDL은 데이터 정의 언어죠. 데이터를 정의하는 언어. 테이블과 객체 구조를 생성하고 삭제하고 변경하는 명령어들이 DDL입니다. Create, 테이블 생성, 예를 들면 테이블이라 그러면 Create 테이블, Create View, Create Procedure,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 거죠. 드랍 테이블 하면 테이블 삭제, 드랍 뷰 하면 뷰를 삭제하는 것이죠. 얼터 하게 되면 이거는 변경하는 것입니다. 얼터 테이블 해서 필드를 추가한다든지 이름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작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트렁킷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렁킷은 테이블의 구조는 남기고, 아까 드랍은 뭐예요? 드랍은 아예 테이블 자체도 싹 지워버리는 거죠.
트렁킷하게 되면 테이블은 남기고 데이터만 지우는 것입니다. 리네임하면 테이블의 이름을 바꾼다든지 그럴 때 쓰는 것이고요. 커멘트는 이제 주석이 되겠고요. DML은 데이터 조작 언어입니다. 데이터 조작과 관련된 명령어들. 이제 이런 DB 관련된 것들은 사실 개발자 면접에서는 많이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DB 업무가 주된 업무다. 예를 들면 DB 관리 업무를 주로 해야 된다. 작년에도 한 여학생이었는데 27세 정도 됐는데 4년제 졸업하고 그랬는데 DB 관리자로 갔었어요. 그런 경우에 이런 걸 많이 물어보겠죠. DB 관리자로 가실 분들은 PL SQL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SQL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저장 프로시저, 또 뷰, 트리거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그쪽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DML은 데이터 조작과 관련된 것이고 데이터의 검색, 출력, 정렬, 조인 이런 것들은 셀렉트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인서트라는 건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이고 추가하는 것이고 업데이트, 수정, 딜릿은 삭제하는 것이죠. 보통 이제 DML 하면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인서트, 딜릿, 업데이트를 말하고요. 이건 셀렉트는 사실 이제 제가 이거는 DQL이라고 해서 데이터 지리어로 따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DML 좁은 의미라면 이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셀렉트에서 웨어는 조건이죠. 또 물론 이제 업데이트나 딜리트에도 웨어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커밋과 롤백. 제가 이걸 같이 묶어놨는데 DML과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DML은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만 해당이 되고 정확히 얘기하면 커밋과 롤백은 이제 트랜잭션 제어죠. TCL이라고 하죠. 커밋과 롤백, 커밋이라는 건 이런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한 것을 확정하는 것이고 롤백은 복구하는 것이고요. DCL은 데이터 컨트롤 언어인데 그랜트와 리복이 있습니다. 권한을 정의하는 건데요. 이것도 지금 편집을 잘못했네요. 이거는 저 위에 TCL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랜트라는 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고 리복은 권한을 취소하는 겁니다. 사용 권한을 부여할 때는 그랜트, 회수할 때는 리복이 되겠습니다. OSI 7계층이라는 거, OSI 7 레이어, 이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죠. 기술 면접 때까지는 뭐 이런 거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시험에는 이런 게 나오죠. 뭐 정보 처리 기사라든지 이런 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뭐 외우셔도 좋고, 뭐 1계층부터 7계층까지를 어떤 거다 이름 정도는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통신, 뭐 TCP/IP 통신이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하는 회사라면 이런 걸 물어보겠죠. 그래서 1계층은 이제 물리계층, 허브나 케이블 이런 것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2계층은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스위치, 허브라든지 랜카드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계층 라우터, L3 스위치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룬 거는 여기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통신을 하느냐 이쪽을 많이 공부했죠. OSI에서는 7 레이어를 얘기하고 TCP/IP는 4가지 계층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